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뇨기계의 생리에서 체액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콩팥에서 작용하는 어떤 호르몬들이랄지 그런 생리적인 기전이 어떻게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존에 살펴봤던 소변의 형성인데요. 소변은 여과, 제흡수, 분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다른 호르몬들이 작용할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이 세 단계에 의해서 그냥 공장이 움직이듯이 척척척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특히 저혈압에 빠져서 우리 몸이 위험할 때랄지, 혈압이 약해서 이 여과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소가 우리 몸에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호르몬들이 개입해서 생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조정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전들이 있지만 이 딱 두 가지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르몬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입니다. 자, 이제 레닌이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또 이것도 호르몬,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계열, 시리즈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한 덩어리로 봅니다. 먼저 이 레닌은요, 레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장이 레날이라고 하잖아요. 레날. 예, 레날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레날에서 나온 어떤 단백질, 물질,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예, 토리 곁장치, 토리 곁세포에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뭐, 물론 우리 그림에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주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옵니다. 즉, 언제입니까? 예, 들세동맥 압의 감소. 그러니까 어떤 동맥압, 혈압의 감소입니다. 혈압이 떨어졌을 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토리여과율이 감소할 때, 이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온, 그러니까 이온 농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NaCl 이렇게 돼 있죠. 먼쪽 세뇨관 이쪽에서의 느끼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는 세포가 이제 치밀반점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이 치밀반점과 레닌을 분비하는 이 토리곁세포 둘 다 토리곁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두 군데에서 이런 기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특히 치밀반점은 일종의 센서라고 했어요. 이 NaCl 이것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이 센서로 인해서 이게 떨어졌다. 자, 여길 지나가는 NaCl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여길 지나가는 액체의 양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액체의 양이 줄었다. 즉 토리 여과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액체의 량, 흘러가는 액체의 양이 줄겠죠. 자, 결국은 둘 다 뭡니까? 혈압이 세게 밀어줘서 그 여과액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결국 이거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교질 삼투압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최종 35mmHg만큼이라는 힘이 최종적으로 여과되는 힘이 됩니다. 즉, 우리 혈액으로부터 이런 액체, 혈장을 밀어줘서 필터링 해야만 그것을 재흡수해서 요소만 갖다 버리는 그런 우리 몸에서 청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는 단지 뭐 필터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요소를 제거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요소, 요산, 뭐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정상적인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어요. 실제로 콩팥이 손상된 만성 신부종 환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번씩 투석하러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혈액을 싹 걸러냅니다. 투석을 하거든요. 기계로 인위적으로. 근데 이게 콩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필터레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역시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 투석 받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혈압이 떨어집니다. 즉 여기 70mmHg라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뭐 60으로 떨어졌다, 50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35에서 25, 15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떨어져서 0에 가깝게 되면 사실상 이 필터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동맥압이 떨어지고 이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혈압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 레닌이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콩팥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결국 이 토리로 들어오는 혈압이 약해지거나 이 세뇨관으로 흘러가는 여과량이 적어지면, 즉 그 이유가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여과량을 늘리기 위해서 레닌이라는 것을, 즉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지오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먼저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노겐, 여기 붙으면요, 이 전구체예요, 전구체. 그러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물질이고요. 여기 이제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물질이 이제 간에서 생성돼서 아직은 전구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혈액 중에서 어느 정도 흘러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방금 분비됐던 이 레닌, 이 토리 결세포에서 분비됐던 레닌. 자, 레닌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했던 혈압이 떨어질 때, 여과량이 줄어들 때, 이럴 때 흘러나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비되면 드디어 이게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뀝니다. 이 안지오텐신 5겐이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레닌은요, 일단 혈압을 높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얘 자체가. 레닌이란 물질이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만 바꿔주는 그런 일종의 효소예요. 예, 혈압을 직접 높여주는 물질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 5겐 1도 아직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뭡니까? 안지오텐신 2로 변해야 됩니다. 자, 이때 안지오텐신 1을 2로 바꿔주는 것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안지오텐신 5겐 컨버팅 엔자임, 그래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서 ACE라고 이렇게 A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전환효소는 또 허파에서 나와요. 허파의 혈관에서 나옵니다. 좀 독특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5겐 2가 돼야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죠. 참고로 이 안지오텐신이란 뜻은요. 여기 보시면 안지오라는 이것이 혈관이란 뜻이에요. 혈관. 안지오. 그 다음에 텐션이 뭡니까? 텐신. 텐션, 뭔가 텐션 준다.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텐션은 이제 수축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신 요 끝에 붙은 게 이제 어떤 단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단백질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렇게 원래 붙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이게 어디서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알도스테론도 결국은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자, 뭐 복잡하게 왔는데 결국 신장에서 토리의 압력이 줄어들거나 여과액이 줄어들게 되면 레닌이 분비되고요. 얘는 왜요? 빨리 이제 혈압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의 여과 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꾸고 또 ACE라는 호르몬이 물질이 안지오텐신 2로 1을 2로 바꿔주고 그래서 2가 비로소 일종의 액티베이션된 활성화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다음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이후에 이 알도스테론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색깔도요, 이 앞에 페이지들과 좀 통일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안지오텐신 2가 일단 활성화된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높아졌죠. 그러니까 저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어지는 단계인데, 자, 일단 세동맥 수축한다고 했죠. 안지오텐신. 자,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분비된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부신 겉질에서요. 자, 근데 얘가 그냥 얘도 막 혈압을 막 올리는 애는 아니고요. NA를 재흡수시켜요. 자, NA를 재흡수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뇨관에서 혈관 쪽으로 물을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방금 NA를 재흡수한다고 했지 물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NA를 재흡수한다는 얘기는 곧 물을 재흡수한다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NA가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끌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기 NA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투압이 증가하면 당연히 물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나트륨이 재흡수되고 결국은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물을 증가시키죠. 여기 혈장량 증가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다시 자꾸 끌어당깁니다.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 하나,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뭡니까? 결국 이거는 뭡니까? 예, 혈액의 양, 혈장량을 늘려주는 그런 기전이에요.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결국은 혈압이 상승합니다. 예, 그럼 성공했죠. 왜요? 처음에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레닌이 분비됐고 그것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한번 모식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에 참고할 만한 그림이 있긴 한데요.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혈압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감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레닌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분비됩니까? 예, 신장의 토리곁세포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곳이 실제로 이런 혈류량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곳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분비가 되고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안지오텐시노겐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간에서 생성되는 안지오텐시노겐. 결국은 얘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생성되는 거고. 자, 이 레닌에 의해서 예, 안지오텐신 1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1은 어때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그죠?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 C, E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예, 안지오텐신 1이 2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는 허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허파에 있는 혈관. 자,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2가 이름값 그대로 쭉 가서 어때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한다는 얘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관이 좁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큰, 가장 효과적인 기전이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실제로 혈관을 뭐 반절 사이즈로 줄였다. 직경을. 그러면은 사실 뭐 2의 3승 16배의 압력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혈관 수축 안지오텐신 즉 말 그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혈압이 증가했구나. 그럼 회복됐네요. 그죠? 감소됐으니까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요? 여기 위에 있는 부신. 부신에서도 이제 겉질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콩팥 특히 어디 쪽? 집합세관 쪽 그쪽에 NA를 재흡수시킵니다. 그럼 얘가 혼자 막 NA가 혼자 막 단독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 자동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이 증가하니까 혈장량, 혈액량 증가하겠네요. 그러니까 빵빵해집니다. 그게 어때요? 증가합니다. 예, 결국은 이 레닌이 분비됨으로써 혈관이 수축하는 기전과 혈액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 기전으로 혈압을 재빠르게 올립니다. 예, 그만큼 이 심장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혈압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갑자기 가다가 확 좁아졌어요. 차들 엄청 몰리겠죠. 병목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그게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도로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차들이 몰려 나와요.
그럼 그건 곧 혈관이 좁아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 이쪽 기전은 길이 좁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왼쪽 이 기전은 길은 뭐 그대로지만 차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별표를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기전은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 굉장히 안 좋게 보죠. 물론 여기서 신장의 혈압이 떨어져서 필터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계속 높은 고혈압을 유지된다라고 해도 당연히 안 좋죠. 고혈압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자, 이때 혈압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혈관을 이완시키는 뭐 그런 약도 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혈관을 뭐 확장시키거나 어떻게든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급적 어떤 생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을 조절해 주는 게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혈압약 중에요. 즉,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억제시키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러면 안지오텐신 1이 2로 안 바뀌고, 즉 결국 우리는 안지오텐신 2만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고혈압을 안 만들려면. 그래서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가 가서 혈관에 붙음으로써 혈관이 좁아지는데, 이 혈관에 있는 그 수용체들을 또 이렇게 방해하는, 막아버리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지오텐신 2가 가봐야 혈관 수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전들을 잘 알면 이렇게 양리적인 효과까지도 나중에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정리된 이 그림, 이 기전 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고 불러서 ADH라고 부르죠. 이거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의어입니다. 바소프레신. 사실 바소프레신도요. 이 바소라는 것이 이 베이소에서 이것도 혈관이란 뜻이고요. 혈관. 자, 프레신, 프레스 누른다죠. 이것도 사실 수축이에요. 수축. 그 다음에 신 뭐 이제 IN 이런 거로 끝났으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란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뭐랑 사실상 똑같습니까? 단어상 안지오텐신과 똑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능은 얼추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혈관을 수축한다기보다는 이런 뭐 작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항인 호르몬은 여기서 보듯이 수분의 투과성, 즉 수분의 제흡수를 높이는 그런 기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좀 위에서부터 더 살펴볼게요. 자, 뇌하수체 뒤엽,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뇌하수체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먼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 쪽에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많아질 경우에 수분의 투과성, 즉 제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이뇨잖아요. 이뇨는 오줌을 싸는 거고, 그것을 막으니까 오줌을 조금 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성되는 오줌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을 내 몸으로 다시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증 난다, 물 마시고 싶어 라고 할 때 실제로 이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못 먹더라도 빠져나가는 거라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소하면 반대로 수분 투하성은 감소하고 제흡수가 떨어져서 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DH, 이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온다, 너무 과소증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오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뇨량이, 오줌이 제흡수가 떨어지니까 엄청 많아지겠죠. 오줌을 엄청 많이 쌉니다. 이걸 이제 요붕증이라고 불러요. 요붕증이라는 일종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고 많이 싸고, 근데 그냥 막 쌀 수만 있나요? 그만큼 물도 많이 마시고, 이런 게 이 ADH 호르몬 결핍증이 됩니다. 결국은 이 ADH라는 것은요, 체내 수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삼투압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짜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혈액량이 부족하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면 물 막 확보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갈증 중축, 물 마시고 싶어 해서 결국은 물을 떠먹게 만드는 이런 기전도 만들고 결국은 이 ADH를 분비해서 투과도 증가시켜서 흡은 재흡수시켜서 물을 확보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걸. 그래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물을 마시니까 물이 추가되겠죠. 결국은 이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도요. 우리 몸에서 수분을 보존하는 체액을 조절하는 엄청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염기 평형 조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개념만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우리 몸에서요. CO2,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때 이렇게 중탄산 이온 형태로 수소와 이런 형태로 이동하다가 결국 이렇게 다시 분리돼서 허파에서 빠져나간다. 뭐 이런 내용을 뭐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즉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호흡과 관련된 과정인데 결국 우리 혈액 중에 이런 수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겠죠. 즉 이것이 대사와 호흡이 별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호흡을 하다 보니 이런 이온이 생성된 것처럼 결국은 호흡과 이런 대사적인 과정, 이런 과정이 약간 크로스돼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표를 보시면요. 호흡성이라는 게 있고 대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산증이라는 게 있고 알카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 칸은 호흡성 산증, 여기는 호흡성 알카리증, 자, 여기는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카리증. 이 네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물론 노말한 상태가 아니에요, 모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 장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호흡성 산증이 나오고 대사성 산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산증은 pH가 낮아지겠죠. 산증이니까 산성이니까 pH가 낮아지고 여기 대사성도 마찬가지로 pH는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pH가 낮아지는 원인이 CO2로 인한 거냐, 즉 호흡에 의한 거냐, 요거 HCO3, 즉 알카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감소돼서 일어나는 산증이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으면 자, 호흡성 이제 알카리증, 대사성 알카리증인데 알카리니까 pH가 올라가죠. 7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건 역시 동반되는 CO2가 낮아서 그런 거냐, 그 다음에 HCO3가 높아서 그런 거냐, 이걸로 구분됩니다. 즉, 이 CO2냐, HCO3냐에 의해서 호흡성이냐, 대사성이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성 산증에서 보니까요, 자, 호흡에 의해서 CO2가 많아져서, 그죠? 이 CO2를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렇게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CO2를 원활하게 뱉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CO2가 증가합니다. 이때 호흡성 산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충분히 호흡이 안 될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잘 쉬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장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콩팥, 이 심장에서 이 HCO3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보상기전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HCO3를 재흡수한다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상해주는 기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쪽에 문제가 됐는데 보상은 대사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여기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호흡 쪽의 문제를 대사에서 해결해주고 대사 쪽의 문제를 이 호흡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이제 보상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 대사성도 마찬가지고요. 대사성 산증도 이렇게 CO2를 떨어뜨리거나 즉 호흡을 많이 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대사적으로 산성이 된 건데 호흡을 많이 해서 물론 콩팥에서도 작동을 하지만 호흡 쪽에서 이렇게 분명히 CO2를 밖으로 많이 내보냄으로써 보상 기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토를 했다고 합시다. 뭘 잘못 먹어서 구토를 했어요. 자, 구토를 한다는 얘기는 위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위액이 어때요? 엄청난 강한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중성일 텐데
구토를 함으로써 강한 산성을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산성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균형이 깨져서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성 알칼리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칸이 예를 들면 구토, 즉 위액을 많이 손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H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혈액에. 그리고 HCO3가 뭐 이래 증가한 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이 콩팥에서 다 커버가 돼주면 좋은데 호흡으로 어때요? CO2를 많이 밖으로 보냅니다. 우리 몸이 산성이니까. 그죠? 여기서 호흡으로 CO2를 많이 버려줌으로써 물도 같이 나가고 여기 보시면 얘가 많이 나가면 얘도 같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사적으로 생긴 문제를 호흡이 해결해주고 호흡적으로 생긴 문제를 대사적으로 해결해주는 요게 지금 요 네 가지 호흡성 산증, 대사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성 알칼리증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컨디션이 무너졌거나 문제가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링거를 꽂죠. 링거를 꽂는데 수액을 맞는데 그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체액에 맞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로 수액을 맞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신장의 콩팥에서 일어나는 체액의 조절,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